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워런 버핏의 서재, 지은이는 휴먼 라이브러리 랩입니다. 워런 버핏, 세상은 그를 가장 위대한 투자자라 부르지만 정작 그는 숫자보다 이야기를 더 사랑한다. 차트보다는 철학을, 눈앞의 수익률보다는 삶의 의미를 추구한다. 하루에 500페이지씩 읽어라. 지식은 복리처럼 쌓인다. 라는 그의 말을 스스로 증명하듯 그는 업무 시간의 80%를 독서와 사색에 쏟아붓는다. 버핏이 80년 넘는 세월 동안 증명해온 잃지 않는 투자는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된다. 첫째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구축해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위대한 기업을 골라내는 안목이다. 둘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손실을 방어하는 안전 마진의 확보이며 마지막은 이 모든 과정을 견뎌내게 하는 흔들리지 않는 멘털이다. 이 책은 버핏의 지혜가 머문 궤적을 따라가는 60권의 여정을 담고 있다. 1. 백만장자가 되는 1000가지 비밀. 저자 F.C. 미네커. 부자가 될 기회는 어디에나 널려 있다. 단지 대다수 사람이 행동하지 않고 기다릴 뿐이다. 이 책은 1930년대 대공황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웠던 시절,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 쓰였다. 저자인 미네이커는 성공이 그저 운이 아닌 철저한 실행의 결과임을 역설하면서 단돈 1달러로 시작해 부의 토대를 만드는 무수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다. 어린 소년의 마음을 흔든 것은 자판기 사업의 원리였다. 자판기 한 대가 번 돈으로 다시 두 번째 자판기를 사고 그렇게 늘어난 기계들이 내가 잠든 시간에도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든다는 시스템의 마법. 그것은 버핏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자본주의의 문법이었다. 그날 이후 버핏은 평범한 소년으로 머물지 않았다. 신문을 돌리고 껌을 팔고 이발소에 핀볼 머신을 설치하며 거리를 누볐던 그 모든 과정은 책에서 배운 원칙을 현실로 옮기는 행동이었다. 2. 어느 주식 투자자의 회상. 저자 에드윈 르 페브르. 시장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 틀리는 것은 오직 인간의 의견뿐이다. 이 책은 월스트리트의 곰이라 불렸던 제시 리버모어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형 전기다. 리버모어는 단돈 5달러로 시작해 1929년 대공황 당시 하락장에 베팅하여 하루 만에 1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끊임없는 파산과 재기의 반복이었고 끝내 비극적인 자살로 마감되었다. 버핏은 그의 천재성을 경탄하면서도 리버모어가 가졌던 결정적인 결함, 즉 자제력의 부재와 투기적 본능을 반면 교사 삼았다. 리버모어는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과거에도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버핏은 리버모어처럼 차트의 숫자를 쫓는 대신 숫자를 움직이는 인간의 비이성적 패턴을 관찰했다. 버핏은
리버모어의 드라마틱한 인생을 통해 아무리 뛰어난 지능을 가진 투자자라도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파멸한다는 자본주의의 냉혹한 진리를 배웠다. 4.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저자 존 C. 보글.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으려 애쓰지 마라. 그냥 건초 더미를 통째로 사라. 워런 버핏은 주주 서한을 통해 여러 차례 존 보글에 대한 깊은 경의를 표해왔다. 미국 투자자들을 위해 가장 헌신한 인물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운다면 그 주인공은 단연 존 보글이어야 한다 라는 찬사가 대표적이다. 버핏은 보글의 철학이 담긴 이 책을 통해 투자의 승패는 대단한 비결을 선점하는 것이 아닌 시장이 거둔 결실을 가로채려는 중간자들을 얼마나 잘 따돌리느냐에 달려있음을 다시금 확인했다. 보글은 투자자의 가장 큰 적은 시장의 변동성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자산을 갉아먹는 수수료와 거래 비용이라고 일갈한다. 그는 개별 종목을 골라 시장을 이기려 애쓰는 수고를 멈추고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인덱스 펀드를 통해 모든 주식을 소유할 것을 권한다. 실제로 버핏은 자신의 사후에 아내에게 남길 유산의 90%를 뱅가드의 인덱스 펀드에 넣으라고 유언장에 명시함으로써 보글에 대한 신뢰를 증명했다. 7. 현명한 투자자. 투자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원금의 안전과 만족스러운 수익을 약속하는 행위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것은 투기다. 버핏은 이미 고전이 된 이 책을 지금까지 쓰인 투자서 중에 단연 최고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벤저민 그레이엄이 이 책에서 소개한 미스터 마켓은 투자의 본질을 이보다 더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최적의 비유다. 매일 아침 찾아와 주식을 사고 팔자고 제안하는 이 변덕쟁이 영업사원은 기분이 좋을 땐 터무니없는 고가를 부르다 우울할 땐 제값보다 한참을 밑도는 가격을 던지곤 한다. 투자자가 해야 할 일은 이 이웃의 조울증에 휘둘리지 않고 그가 실수할 때를 기다리는 것뿐이다. 현명한 투자자에서 그레이엄은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비이성적인 유혹을 뿌리치는 통제력임을 강조했고 버핏은 그 가르침을 인생 전체로 증명해 보였다. 10. 경영의 모험. 저자 존 브룩스. 경영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의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 빌 게이츠가 워런 버핏에게 가장 좋아하는 경영서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버핏은 주저없이 자신의 소장본을 빌려주었다. 그 책이 바로 경영의 모험이다. 저자인 존 브룩스는 1960년대 월스트리트와 대기업 사이에서 벌어진 드라마틱한 사건들을 마치 소설처럼 생생하게 그려낸다. 포드의 야심작이었던 에드셀이 왜 처참한 실패로 끝났는지, 혹은 제록스가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를 추적하는 과정은 그 어떤 스릴러보다 짜릿하다. 버핏은 이 사례들을 통해 기업의 성패는 결국 사람이 내리는 결정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다.
기술이 발전하고 시장의 규모는 커졌지만 탐욕에 눈이 멀어 실수를 저지르거나 공포에 질려 무너지는 인간의 패턴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버핏이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운율은 같다 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버핏이 전설적인 투자자로 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단순히 재무제표를 잘 봐서가 아니라 비즈니스의 생태계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해했기 때문이다. 11. 현금의 재발견. 저자 윌리엄 N. 손다이크 주니어. 워런 버핏은 2012년 주주 서한에서 이 책을 두고 기업 경영과 자본 배분에 관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책이라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저자 윌리엄 손다이크는 월스트리트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시장 수익률을 수십 배나 앞지른 8명의 비범한 CEO들을 추적한다. 그들의 공통점은 간단했다. 주류 사회의 문법을 따르지 않는 진짜 아웃사이더였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조용하고 분석적이며 때로 은둔자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자본을 어디에 투자할지를 결정하는 자본 배분의 순간만큼은 그 누구보다 단호했다. 남들이 덩치를 키우기 위해 인수합병에 열을 올릴 때 이들은 오히려 자기 주식을 사들이거나 빚을 갚으며 내실을 다졌다. 재미있는 점은 이 아웃사이더들이 하나같이 월스트리트의 유행이나 분석가들의 조언을 콧방귀 뀌며 무시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배당을 주는 대신 성장에 재투자하고 요란한 홍보 대신 현금 흐름에 목숨을 걸었다. 버핏이 독립적으로 사고하라 라고 강조한 이유를 이 책은 8명의 실증적인 사례로 보여준다. 13. 잭 웰치, 끝없는 도전과 용기. 저자 잭 웰치.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지배하라.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당신의 운명을 지배할 것이다. GE를 세계 최고의 가치를 지닌 공룡 기업으로 탈바꿈시킨 그가 자신의 경영 인생을 날 것 그대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책이다. 워런 버핏은 그를 두고 역사상 가장 유능한 CEO 중 한 명이라며 경의를 표했는데 사실 이 책은 거대한 조직을 어떻게 기민하게 살려낼 것인가에 대한 처절한 생존 투쟁기에 가깝다. 웰치가 목소리 높여 강조하는 것은 조직의 속도와 단순함이다. 그는 1등이나 2등이 될 수 없는 사업부는 과감하게 도려내고 관료주의에 물든 조직의 허례허식을 사정없이 깨부수었다. 버핏은 웰치의 행보를 보며 리더의 강력한 배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통찰했다. 특히 흥미로운 지점은 웰치가 말하는 사람 중심의 경영이다. 그는 기술보다 사람을 우선시했고 인재를 발굴하고 교육하는 데 자신의 에너지 절반 이상을 쏟아부었다. 잭 웰치는 이 책을 통해 경영이란 결국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의 예술임을 증명한다. 15. 월마트, 두려움 없는 도전.
저자 샘 월튼. 우리의 상사는 단 한 명, 바로 고객이다. 고객은 다른 곳에 돈을 쓰는 것만으로도 회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우리 모두를 해고할 수 있다. 워런 버핏은 2004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가장 뼈아픈 실수 중 하나로 월마트 주식을 너무 일찍 팔고 또 충분히 사지 않은 것을 꼽았다. 그 대가로 무려 80억 달러, 한화 10조 원 이상의 기회비용을 날렸다고 고백했을 정도다. 스스로를 창조자가 아니라 관찰자라고 불렀던 샘 월튼의 일상은 화려한 CEO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낡은 픽업 트럭을 몰고 전국을 누비며 매장을 점검했고 주말이면 경쟁사의 가격표를 염탐하며 끊임없이 원가를 낮출 궁리를 했다. 이게 한두 번의 쇼가 아니라 평생 이어진 습관이었다니 놀랍지 않은가? 월튼은 광고나 화려한 언변 대신 철저하게 비용 절감과 고객 만족에만 매달렸다. 월튼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가장 똑똑한 생각은 회의실이 아니라 가게 진열대에서 나온다 라는 실용주의 철학이다. 버핏은 월마트라는 거대한 간판보다 샘 월튼이라는 사람 자체의 광적인 집념을 신뢰했다. 위대한 기업을 지탱하는 건 요란한 마케팅이나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라 결국 창업자의 확고한 철학과 그것을 지독하게 밀어붙이는 기질이다. 18. 존 보글 가치 투자의 원칙. 저자 존 보글. 워런 버핏은 투자할 기업이나 펀드를 고를 때 수익률보다 앞서 경영자의 양심을 묻는다. 이 경영자는 자신을 위해 일하는가 아니면 투자자를 위해 일하는가? 보글은 평생을 금융계에서 보내며 월스트리트에서 두 개의 상반된 문화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을 목격했다. 하나는 기업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소유하며 그 열매를 함께 나누는 투자의 문화이고 다른 하나는 잦은 매매와 비싼 수수료에 목을 매는 투기의 문화다. 문제는 오늘날 후자의 문화가 금융산업을 완전히 집어삼켰다는 점이다. 보글은 펀드 매니저들의 탐욕스러운 보상체계와 복잡한 비용 구조가 어떻게 투자자의 실제 수익을 갉아먹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폭로한다. 그의 결론은 단호하다. 월스트리트는 투자자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지 못하고 있다. 보글은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주목하고 주식을 장기적으로 소유하며 비용을 최대한 낮추라는 세 가지 단순한 진리를 강조한다. 이는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말고 기업의 주인이 되어라 라고 외쳐온 버핏의 평생 철학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두 거장의 철학이 비용 최소화와 장기 소유라는 같은 종착지에서 만난 셈이다. 당신은 지금 투자의 문화 속에 있는가? 아니면 투기의 문화에 휩쓸려 있는가? 21. 대중의 미망과 광기. 저자 찰스 맥케이. 사람들은 때를 지어 생각하고 때를 지어 미쳐버리며 오직 천천히 그리고 한 사람씩
제정신을 차린다. 워런 버핏의 가장 유명한 투자 격언 중 하나는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 이다. 이 책은 네덜란드의 튤립 파동, 영국의 남해 회사 물거품, 프랑스의 미시시피 계획 등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투기 광풍의 민낯을 해부한다. 흥미로운 점은 수백 년 전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묘사되는 사람들의 행동이 지금의 묻지마 투자나 코인 광풍, 부동산 영끌 사태와 소름 돋도록 똑같다는 것이다. 버핏은 이 책을 통해 지능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군중에 휩쓸리는 순간 바보가 된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했다. 버핏이 유행을 좇지 않고 오직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만 집착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대중의 광기 끝에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처참한 파국인지 통렬히 학습했기 때문이다. 투자 시장을 움직이는 본질은 결국 인간의 탐욕과 공포라는 원초적인 감정이다. 22. 군중심리. 저자 귀스타프 르 봉. 홀로 있을 때 그는 교양 있는 개인일지 모르지만 군중 속에 있을 때 그는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야만인이 된다. 르 봉의 진단에 따르면 아무리 합리적인 개인이라도 군중 속에 들어서는 순간 비합리적이고 충동적인 존재로 돌변한다. 군중에 속한 개인은 스스로 판단 능력을 잃어버리고 책임감이 분산된다고 느끼기에 극도로 충동적인 행동을 저지른다. 특히 르 봉이 군중은 단순한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하고 가장 엉뚱한 암시조차 진실로 받아들인다 라고 경고한 대목은 이 책의 백미라 할 수 있다. 놀라운 건 19세기 프랑스 혁명기나 종교 집회를 분석한 이 패턴이 오늘날의 주식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르 봉의 통찰을 빌리자면 버핏의 위대함은 미쳐가는 군중에 동화되지 않고 홀로 이성적인 개인으로 남는 법을 알았다는 데 있다. 25. 부의 세계사. 저자 윌리엄 번스타인. 인류 역사의 99.9% 동안 평균적인 삶의 질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러다 19세기 초 갑자기 모든 것이 치솟기 시작했다. 신경과 의사이자 금융사학자인 윌리엄 번스타인의 부의 세계사는 부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역사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한 책이다. 그의 결론은 꽤나 단호하다. 부는 우연이나 개인의 천재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4가지 필수 조건이 갖춰졌을 때만 탄생한다는 것이다. 그 4가지란 바로 재산권, 과학적 합리주의, 자본시장, 그리고 효율적인 교통통신망이다. 이러한 인프라가 튼튼히 깔리지 않으면 아무리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와도 결코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버핏은 이 4가지 조건이 굳건하게 지켜지고 있는 한 시장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법칙에 자본을 싣는다. 26. 경제학 1교시. 저자 헨리 해즐릿.
경제학이라는 예술은 어떤 행위나 정책의 즉각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결과를 바라보는 데 있다. 이 책이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진리는 아주 명쾌하다. 바로 경제 현상을 판단할 때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결과에만 속지 말고 그 이면에 발생한 보이지 않는 대가를 반드시 함께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깨진 유리창의 오류다. 동네 악동이 빵집의 유리창을 깨면 유리창 수리공은 돈을 벌게 되어 마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빵집 주인이 유리를 고치느라 쓰지 못한 돈, 즉 원래 양복을 맞추려던 돈이 사라짐으로써 양복점 주인이 잃어버린 이익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헤즐릿은 언제나 이 보이지 않는 2차적, 3차적 파급 효과와 비용을 계산해내는 것이 진짜 경제학이라고 역설한다. 버핏의 투자 방식은 이 원리에 철저히 기반하고 있다. 그는 이 결정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과 주주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보이지 않는 꼬리표를 끝까지 추적한다. 28. 슈퍼 예측. 그들은 어떻게 미래를 보았는가? 저자 필립 테틀록, 댄 가드너. 신념은 안전하게 지켜야 할 보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검증해야 할 가설이다. 주식시장은 미래를 맞히려는 점쟁이들로 가득하다. 하지만 펜실베이니아 대학 교수인 필립 테틀록은 20년에 걸친 방대한 연구 끝에 충격적인 결론을 내린다. TV에 나와 확신에 차서 떠드는 이른바 전문가들의 예측 적중률이 다트를 던지는 침팬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놀랍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위 2%의 경이로운 적중률을 보이는 슈퍼 예측가들을 찾아냈고 그들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친다. 흥미로운 건 이 슈퍼 예측가들이 천재적인 수학자나 족집게 도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평범한 주부, 은퇴한 엔지니어 등으로 구성된 이들의 무기는 단 하나, 바로 유연한 사고였다. 그들은 새로운 정보나 반대 증거가 나타나면 자신의 기존 주장을 고집하지 않고 즉시 확률을 수정했다. 흔히 버핏을 미래를 훤히 내다보는 해안의 소유자로 생각하지만 정작 그는 나는 거시경제나 시장의 방향을 절대 예측하지 않는다 라고 단언한다. 대신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기업에 집중하고 팩트가 변하면 고집부리지 않고 기존의 판단을 수정한다. 투자는 불확실성 속에서 끊임없이 확률을 보정해 나가는 이성적인 게임일 뿐이다. 29. 고객의 요트는 어디에 있는가? 저자 프레드 슈웨드 주니어. 어느 날 뉴욕을 처음 방문한 여행객이 월스트리트 인근의 항구를 둘러보고 있었다. 여행 가이드는 호화로운 배들을 가리키며 저기 있는 게 다 은행가와 주식 중개인들의 요트랍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행객이 물었다. 그럼 고객들의 요트는 어디에 있나요? 이 웃지 못할 농담 하나로 시작되는 이 책은 출간된 지 8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금융업계의 위선과 민낯을 가장 완벽하게 발가벗긴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워런 버핏은 2006년 주주 서한에서 이 책을 콕 집어 투자에 관해 쓰인 가장 재미있는 책이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가볍게 전달하는 책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펀드 매니저, 투자 상담사, 증권사 직원들은 고객의 수익률을 높여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고객이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떨어지는 수수료를 챙겨서 부자가 된다. 시장이 오르든 폭락하든 그들의 주머니는 두둑해지지만 정작 수수료와 거래 비용을 다 떼이고 나면 고객의 계좌는 녹아내리기 일수다.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금융 전문가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그들의 수수료라는 것이다. 버핏이 월가에서 멀리 떨어진 오마하에 집거하며 복잡한 금융 상품이나 펀드를 극도로 혐오했던 이유다. 내 돈을 지키는 것은 결국 나뿐이며 수수료를 떼어먹는 중간 상인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좋은 기업과 동업하는 것만이 개인 투자자가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다. 31. 명확한 영어 글쓰기 지침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펴낸 명확한 영어 글쓰기 지침서. 딱딱한 제목과 달리 버핏은 이 책에 남다른 애정을 보인다. 그가 직접 서문까지 썼을 정도다. 버핏은 작심한 듯 털어놓는다. 수십 년간 기업들의 보고서를 읽어왔지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해독 불가능한 경우가 너무 많았다고 말이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어쩌면 발행인이 독자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안개를 피우는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흔히 어렵고 복잡한 용어를 써야 유능해 보인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버핏에게 불투명하고 꼬인 언어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오만함이자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일 뿐이다. 버핏은 매년 주주 서한을 쓸 때마다 두 누이 동생 도리스와 버티를 떠올린다. 똑똑하지만 회계 전문가는 아닌 가족이 단번에 이해할 수 있게 쓰는 것. 그것이 그가 글을 쓰는 유일한 기준이다. 그는 글쓰기가 막막한 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셰익스피어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알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2002년 버핏은 복잡한 파생 상품을 향해 금융 대량 살상 무기라는 직관적인 경고를 날렸다. 단순하게 쓴다는 건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본질을 완벽하게 장악했다는 증거다. 33.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저자 데일 카네기. 성공에 단 하나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입장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처지에서 사물을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세계 최고 부자의 사무실에는 하버드나 와튼 스쿨의 눈부신 졸업장 대신 액자에 끼워진 $100짜리 낡은 수료증 하나가 걸려 있다. 20살 무렵에 워런 버핏이 수강했던 데일 카네기 코스 수료증이다. 사실 청년 시절의 버핏은 대중 앞에만 서면 무릎이 서로 맞닿을 정도로 심하게 떨었고
자기 이름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할 만큼 발표 공포증에 시달렸다. 그는 이 수업을 통해 타인의 마음을 얻고 설득하는 기술을 익혔으며 훗날 4만 명의 청중을 몇 시간씩 들었다 놓았다 하는 달변가로 거듭났다. 버핏은 지금도 입버릇처럼 내 인생을 바꾼 가장 위대한 투자는 수조 원의 주식이 아니라 데일 카네기 코스에 등록했던 $100였다. 라고 회고한다. 버핏은 기업을 움직이는 진짜 본질은 결국 사람이라고 믿는다. 버핏이 위대한 경영자가 있는 기업을 발굴해 통째로 인수하고 그들에게 경영을 전적으로 위임할 수 있었던 비결 역시 카네기에게 배운 인간관계의 기술을 경영진 평가의 가장 중요한 필터로 사용했기에 가능했다. 34. 설득의 심리학. 저자 로버트 치알디니. 사람의 행동을 조종하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뇌에 깊이 각인된 무의식의 방아쇠다. 워런 버핏의 평생 동반자인 찰리 멍거는 이 책을 읽고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저자인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에게 감사의 뜻으로 당시에도 거금이었던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 한 주를 선물하며 이렇게 찬사를 보냈다. 이 책은 우리가 시장에서 저지르는 수많은 멍청한 실수의 90%를 완벽하게 설명해준다. 치알디니는 인간을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7가지 법칙, 즉 상호성, 일관성, 사회적 증거, 호감, 권위, 희소성,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추가된 연대감을 제시한다. 버핏은 이 책을 통해 시장의 광기가 어떻게 대중을 최면에 빠뜨리고 파멸로 이끄는지 그 메커니즘을 정교하게 꿰뚫어 보았다. 35. 권력의 조건. 저자 도리스 컨스 굿윈. 워런 버핏의 서재에 눈에 띄는 두꺼운 역사서가 하나 있다. 도리스 컨스 굿윈의 권력의 조건이다. 1860년 남북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링컨은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하던 대선 경쟁자들을 내각의 핵심 부처로 불러들였다. 가장 맹렬한 정적이던 시워드는 훗날 링컨의 가장 든든한 동지가 되었고 체이스와의 갈등은 끝내 해소되지 않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치열한 대립 덕분에 더 균형 잡힌 정책이 탄생할 수 있었다. 링컨은 갈등 자체를 제도와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링컨은 껄끄럽지만 능력만큼은 특출난 라이벌들과 치열하게 논쟁하며 돌파구를 빚어냈다. 버핏이 이 책에서 가장 깊게 밑줄을 그은 대목이 바로 이 지점일 것이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 요동칠 때 기업을 지탱하는 것은 불편한 진실과 서로 다른 견해들을 기꺼이 자신의 식탁 위로 올리는 용기다. 실제로 버핏은 수백억 달러를 맡길 파트너를 선택할 때 언제나 이 링컨의 잣대를 들이댄다. 이 경영자는 위기 앞에서 정직하게 말하고 있는가? 자신과 다른 목소리에 기꺼이 귀를 열고 있는가? 투자의 세계에서 아집과 독선은 파국을 의미한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인정하고 타인의 지혜를 빌려 내면의 기준을 세우는 자만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다. 40. 자기 신뢰. 저자 랄프 waldo 에머슨. 세상 안에서 세상의 의견을 따라 사는 것은 쉽다. 하지만 위대한 사람은 군중의 한가운데서도 고독의 독립성을 완벽하게 유지하는 사람이다. 1841년 출간된 이 책은 단순히 성공하는 법을 넘어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관습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나라는 존재의 고유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를 묻는다. 에머슨은 타인의 기대는 물론 심지어 과거의 자신에게조차 얽매이지 말라고 단호하게 조언한다. 오늘 아침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저녁에는 틀린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아침의 나를 부정하지 마라. 그 변화마저 자신의 것이기 때문이다. 버핏은 자신의 오판이 드러났을 때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거나 시장을 탓하지 않는다. 그 결정은 그때의 내가 내린 최선이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조금 더 나아졌을 뿐입니다. 46. 물 위를 절뚝거리며. 저자 필 뷰스. 오마의 현인 워런 버핏이 경영에 관해 내가 아는 대부분은 이 사람에게서 배웠다라며 평생의 스승으로 모시는 인물이 있다. 전설적인 미디어 그룹 캡시티즈를 이끌었던 톰 머피다. 그리고 여기 1955년 톰 머피에게 고용된 창립 멤버이자 1호 직원 필 뷰스가 쓴 특별한 회고록이 있다. 책을 펼치면 이들이 얼마나 지독하고 별난 방식으로 회사를 키웠는지 알 수 있다. 이들의 무기는 강박적일 만큼 철저한 비용 통제와 극단적인 분권하였다. 창업 초기 인건비를 아끼려 사장인 톰 머피와 1호 직원 필 뷰스가 직접 낡은 방송국 건물 외벽에 페인트 칠을 했던 그 짠돌이 정신은 회사가 거대해진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훗날 이들이 자신보다 덩치가 10배나 큰 미국의 3대 방송망 ABC를 인수해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거대 미디어 제국이 되었을 때조차 캡시티즈의 본사 직원은 고작 36명에 불과했다. 톰 머피와 댄 버크는 화려한 본사 건물이나 임원용 개인 비행기 같은 허례허식을 극도로 혐오했다. 대신 모든 권한과 책임을 현장 관리자에게 통째로 위임했고 아무리 직급이 높은 임원이라도 출장 때는 이코노미석에 몸을 구겨 넣었다. 버핏은 이들의 조직 문화를 깊이 사랑했다. 본사에서 시시콜콜 감시하지 않아도 현장 관리자들이 알아서 비용을 아끼며 주인처럼 일하는 정신, 그리고 주주를 속이지 않는 정직함이야말로 그 어떤 자극적인 방송 콘텐츠나 특허보다 강력한 기업의 해자라고 단언했다. 실제로 1985년 미들급 기업 캡시티즈가 거대 공룡 ABC를 삼켜버리는 역사적인 인수전이 벌어졌을 때 버핏은 5억 달러가 넘는 거액의 자금을 기꺼이 지원하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든든한 우군이 되어 주었다. 52. 문명의 붕괴.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 나는 스스로에게 묻곤 한다. 이스터 섬의 마지막 야자수를 베어넘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그 나무를 벤 것일까?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었던 초우량 기업이 하루아침에 파산 보호 신청을 하는 광경을 심심치 않게 목격한다. 다이아몬드는 왜 어떤 사회는 살아남고 어떤 사회는 사라지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 그가 꼽은 멸망의 가장 치명적인 원인은 기후변화나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위기 앞에서의 사회의 대응 방식이다. 이스터 섬 주민들은 거대한 모아이 석상을 세우기 위해 섬의 숲이 황폐해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마지막 남은 한 그루의 야자수마저 베어버렸다. 배를 만들 나무가 없어 바다로 나가지 못한 그들은 결국 식량난 속에 스스로 공멸했다. 그린란드의 바이킹들 역시 기후가 추워지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은 이누이트족의 생존법을 야만스럽다며 끝끝내 거부했다. 알량한 유럽식 정체성을 지키려다 굶어 죽는 쪽을 택한 것이다. 54. 총균쇠.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 민족 간의 격차는 우열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 즉 지리, 기후, 그리고 생물종의 분포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책은 왜 어떤 민족은 부유하고 강한 문명을 세운 반면 다른 민족은 그렇지 못했는가라는 단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한다. 다이아몬드는 그 원인을 경제나 정치가 아닌 지리적 환경과 생물학적 운이라는 근본 조건에서 찾는다. 그의 가장 유명한 통찰은 대륙축 이론이다. 유라시아는 동서로 길게 뻗어 있어 기후대가 비슷하다. 덕분에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발생한 작물과 가축이 중국에서 유럽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다. 반면 아메리카 대륙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 기후대가 완전히 다르다. 멕시코의 옥수수는 안데스 산맥이나 북미 동해안으로 전파되기 극히 어려웠다. 이러한 농업 생산력의 압도적인 차이가 문명의 향방을 좌우했다. 식량 생산에 여유가 생긴 유라시아 사회는 잉여 생산물 덕분에 관료, 군인, 기술자와 같은 비농업 전문가 집단이 형성될 수 있었다. 이 전문화가 바로 복잡한 정치 체제와 금속 기술, 즉 총과 쇠를 탄생시킨 배경이다. 동시에 유라시아인들은 수천 년간 가축과 밀접하게 생활하며 동물에게서 유래한 치명적인 병원균, 즉 천연두와 홍역 등을 얻었고 기나긴 시간을 거치며 면역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 균은 면역력이 전혀 없던 아메리카 원주민 90% 이상을 죽음에 이르게 하여 총보다 훨씬 치명적인 무기가 되었다. 결국 특정 민족이 우월해서가 아니라 단지 농업과 가축화에 유리한 환경을 우연히 선점했기에 문명 발달에 필요한 총, 균, 쇠를 모두 손에 쥐게 되었다는 것이다. 버핏이 기업을 볼 때 제품보다 해자, 즉 환경과 구조를 먼저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뛰어난 선장이 이끄는 낡은 배보다 평범한 선장이 타도 순항할 수 있는
견고한 배에 올라타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을 빚어낸다는 것이다. 58.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저자 플루타르코스. 인간의 성격은 그들의 행위를 결정하고 그 행위는 역사를 만든다. 워런 버핏은 평생 인간 본성을 탐구해온 집요한 관찰자다. 이 책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인물들을 1대1로 매칭해 비교하는 독특한 형식을 취한다. 하지만 위대한 업적을 칭송하는 흔한 위인전이 아니고 오히려 권력의 정점에서 스스로 무너진 사람, 탐욕의 눈이 멀어 동료를 배신한 사람 등 인간의 밑바닥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일종의 인간 본성에 대한 보고서에 가깝다. 버핏은 이 책을 통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성격의 결함이 있으면 결국 파멸한다 라는 냉혹한 진리를 배웠다. 실제로 버핏은 인재를 뽑거나 기업을 인수할 때 지능과 에너지가 아무리 뛰어나도 정직함이 없다면 그 두 가지가 당신을 망칠 것이라고 경고한다. 수천억 원의 횡령이나 분식회계 사건의 주인공들이 비상한 두뇌를 가졌음에도 몰락하는 이유는 결정적인 순간에 양심이라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버핏이 최첨단 금융 데이터 대신 이 낡은 고전을 뒤적이는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유행을 타지 않기 때문이다. 기술은 광속으로 변하지만 유혹 앞에 흔들리고 권력 앞에 비굴해지는 인간의 마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치도 다르지 않다. 버핏은 카이사르의 독재에 타협하지 않고 죽음을 택한 카토를 보며 원칙의 숭고함을 배웠고 브루투스의 고뇌를 통해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읽어냈다.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디고 살아남은 문장들에는 인간에 대한 통찰이 압축되어 있다. 지금까지 워런 버핏의 서재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인간과 동물은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학습한다는 점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동식물은 삶에 필요한 기술을 본능적으로 타고납니다. 학교를 다닐 필요도 없고 과외를 받을 필요도 없고 학원에 다니거나 자격증을 딸 필요도 없죠. 그러나 인간만은 태어난 이후에 삶의 필수적인 수많은 것들을 학습해야 합니다. 어째서 우리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다른 동식물들은 스마트폰 이전에 있었던 피처폰과 비슷합니다. 기능이 고정되어 있었기에 기종이 같다면 모든 사용자가 똑같은 기능을 사용했지요. 스마트폰은 다릅니다. 이용자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스마트폰은 노트북 컴퓨터와 맞먹는 성능을 발휘하기도 하고 때로는 옛날 피처폰과 비슷한 전화기로 남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은 기능이 고정된 게 아니라 프로그램과 앱을 자유자재로 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동물은 피처폰이고 인간은 스마트폰입니다. 어떤 지식이든 정보든 인간은 학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늑대의 무리에서 자란 아기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도 늑대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이 유연성입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가장 말랑말랑한 생물입니다. 늑대가 키우면 늑대가 될 정도로 말이죠.
인간은 평생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동물입니다. 우리의 두뇌가 그것을 보장합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어른들은 종종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젊을 때는 그렇게 총명하고 뛰어난 것 같았던 이들이 나이 들어서는 별 볼 일 없어졌다고요. 혹은 반대로 젊을 때는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이 나이 들면서 지혜와 통찰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학습이 만듭니다. 오늘 소개한 책은 세계 최고의 주식 투자자 워런 버핏이 애독하며 추천한 책 60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두 소개해드리지는 못했지만 꼭 투자가 아니더라도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읽어볼 만한 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서 가장 큰 투자는 돈 투자가 아니라 시간 투자입니다. 시간은 곧 우리 인생 그 자체와 같기 때문에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워런 버핏은 평생 글을 읽고 투자를 했습니다. 당신께서도 관심 있는 영역의 책들을 꾸준하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독서는 단기적으로 즐겁고 장기적으로 유익합니다. 8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온라인 수업만으로 메타 명상과 마음 경영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자세한 안내와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